오늘은 이탈리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 해외여행도 못 가는데 그래도 제가 이탈리아에 1년 정도 업무 차 있었던 적도 있고 여행으로도 가봤던 곳이기도 해서 그래서 좀 얘기 드릴 만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를 놓고 보면 위아래로 긴 나라이고 중간에 로마가 위치해 있고 남쪽 끝에 시칠리아 섬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섬이고 유럽에서는 7번째로 큰 섬입니다. 그리고 북쪽 끝으로는 밀라노가 있습니다. 제가 시칠리아 섬을 갈 때는 주로 밀라노에서 비행기로 갔었고 나머지 지역은 다 운전해서 돌아다녔습니다. 이탈리아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차 렌트를 추천드립니다. 이탈리아에도 한국의 KTX처럼 고속열차가 있고 가격이 저렴한 일반 열차들도 잘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여기저기 휴게소도 들리고 이런저런 풍경이 있으면 멈춰서 좀 쉬고 우연히 이쁜 마을을 발견하면 1시간 정도 천천히 걷다 가고 이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강하게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걸 즐기기 위해서는 차량 렌트를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차량 렌트는 하루에 5만원에서 8만원 사이면 그냥 무난한 차량들을 렌트할 수 있고 반드시 예약을 미리 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제가 스틱 차량을 운전은 아프리카 같은 오지에서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스틱은 매우 선호하지 않으므로 오토를 렌트하는데 예약을 안 하고 오토 차량을 렌트하려고 하면 하루에 30만원 내고 일주일 예약한 적도 있습니다. BMW 3 시리즈 외건이었는데 미리 예약을 하면 10만원 이하이면 충분히 렌트가 가능하지만 예약 안 하고 그냥 카운터로 가면 거의 대부분 스틱 차량밖에 없기 때문에 오토 차량은 엄청 비쌀 수가 있습니다. 이 점만 미리 강조드립니다. 허르츠나 에이비스 다 상관없고 어쨌든 반드시 미리 사이트나 앱을 통해 차량 렌트를 예약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차량 운행 시 조심해야 할 점은 제가 1년 동안 정말 이탈리아 온갖 곳을 다 다녀보며 경험한 바로는 딱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심지에서는 일반 자동차 라인, 버스 라인, 트램 라인 등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히 잘못 들어가면 벌금을 낼 수도 있으니 이것만 표지판 보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하면 됩니다. 이건 암스테르담도 마찬가지고 비단 이탈리아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호텔을 예약할 때 주차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야 대부분 출장이라 주차 비용은 신경 안 썼지만 호텔 주차장이 투숙객인 경우에도 유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상치 못하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속도로입니다. 이탈리아도 여기저기 다 고속도로로 이동해야 하는데 톨게이트에서 현금 지불 시 꼭 현금 지불하는 톨게이트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사실 이탈리아에서 한 번도 운전하며 애로사항 있던 적은 없는데 이 정도 3가지가 좀 조심하라면 조심해야 할 정도이겠습니다. 구글맵 지도로 충분히 길 찾아다니는 데에는 문제 없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GDP 규모가 한국이 세계 10위입니다. 세계 10위 정도의 국가면 대한민국의 리더들이 좀 더 자신감 있게 해외 무대에서 활약을 하면 좋겠는데 그게 쉽진 않은가 봅니다. 이탈리아가 8위입니다. 한국과 경제 규모는 매우 비슷합니다. 1인당 소득 수준은 한국이 G7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국민의 평균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G7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한국이 넘어섰습니다. 즉 1인당 국민소득은 이탈리아가 한국보다 낮습니다. 이탈리아와 한국의 과거 나라 수준은 정말 넘사벽. 이탈리아가 엄청났는데 지금 한국의 경제 수준을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첨성대가 있습니다. 첨성대의 건립 시점이 선덕여왕대 632년에서 647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첨성대가 신라의 뛰어난 선진기술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는데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은 서기 70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첨성대보다 600년 먼저 지어진 것입니다. 첨성대 수준의 석조 건물은 이탈리아에서는 보통 BC, 즉 세기 전에 보이는 건축물 수준입니다. 첨성대와 같은 시기인 7세기 정도의 이탈리아 건축물은 지금 보시는 성당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첨성대와 같은 시기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제가 이탈리아 사대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동방에 정말 뒤처진 문물 수준의 나라였는데 지금은 이탈리아 국민 소득을 넘어선 나라가 되었으니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설명드릴 텐데, 일단 여행 코스부터 설명을 드리면 밀라노에서 로마까지 로드트립을 추천드립니다. 그 전에 로마부터 설명을 드리면, 로마는 저는 4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는 출장으로 갈 일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대학교 때 배낭여행으로 간 것 외에 3번은 모두 밀라노로 출장 갔을 때 로드트립으로 방문했었습니다. 로마를 간 이유는 천천히 도보 운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나오는 모든 영상이 제가 로마에서 걸어다니면서 액션캠으로 직접 촬영한 영상들입니다. 로마는 걷는 코스에 따라 무궁무진하지만 도보로 천천히 돌아다니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넘어가서 숙소에서 쉬고 토요일에 보통 아침부터 저녁까지 꾸준히 걸으면 대략 23km 정도의 도보 코스가 나옵니다. 코스를 미리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냥 구글 지도에서 핵심 관광 명소들이 나오는데, 이런 곳들을 크게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그냥 걸어다니면 됩니다. 걸어다니다 배고프면 식당에서 가볍게 식사하고 커피 한잔하고 쉬다가 또 걷고 또 쉬고 이러는 겁니다. 23km가 너무 길면 그냥 2일에 걸쳐서 걸어도 되고 다 상관없습니다만 저는 도보 여행을 추천드립니다. 로마의 유적은 아직도 발굴이 진행 중이므로 걸어다니다 보면 유적 발굴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자주 봅니다. 로마의 관광 명소를 하나하나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그 중에 추천드리는 곳은 콜로세움에서 포로로마노 주변을 걸어다니는 코스입니다. 이탈리아는 식사값이 유난히 매우 저렴합니다. 보통 5유로면 케밥이나 피자 정도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에서 밀라노로 가든 밀라노에서 로마로 가든 로드트립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밀라노 주변에서는 차가 있어야 여행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밀라노까지는 대략 6시간 정도 운전을 하면 되는데, 휴게소가 한국처럼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쉬엄쉬엄 즐기면서 운전하기 좋습니다. 좀 더 돌아가고자 한다면 중간에 피사의 사탑이 있는 피사에 들러도 되고, 이탈리아의 그림 같은 도시인 제노아에 들러도 됩니다. 제노아에 들러서 하룻밤 자고 가도 되고 시간 여유가 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탈리아 제노아의 풍경입니다. 정말 그림 같은 항구 도시입니다. 제노아가 되었든 로마가 되었든 호텔도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에어비앤비도 괜찮습니다. 10만원 이하의 괜찮은 숙박시설들이 많습니다. 음식 역시 이탈리아는 관광지라고 딱히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나 확실한 건 한국에 비해 음식이 저렴한 편 같습니다. 제가 음식값 얘기하니까 지난 인도네시아 영상에서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보통 끼니 하나 때우려면 한국 돈으로 3,000원 정도면 된다고 하니까 인도네시아 점심 물가가 3만원이 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가령 싱가포르를 3박 4일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관광지의 비싼 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겁니다. 인당 몇만 원이 우습게 나오는 곳들도 있을 텐데, 보통은 저를 포함한 싱가포르의 일반 로컬 사람들은 한 끼 식당에서 먹는데 5,000원 이상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물론 푸드코트 기준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로컬 사람들은 푸드코트에서 끼니를 해결하지 매일 레스토랑 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탈리아 역시 식당에서의 음식값은 상대적으로 꽤 저렴한 편입니다. 중동에서 넘어온 저소득층 인구도 매우 많아서 저렴한 종류의 케밥이 골목마다 있고 보통은 5유로에 팔고 있고, 피자를 파는 피자리아도 방문해 보시면 피자 한 판에 대략 5유로, 비싸도 10유로를 넘지 않습니다. 샌드위치도 마찬가지고 암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밀라노로 넘어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역시 제가 밀라노의 두오모 성당을 밤에 산책하며 촬영한 영상입니다. 여기도 그냥 저녁에 가끔 산책하러 나오던 곳이었습니다. 솔직히 밀라노의 관광지는 저는 찾아다녀 본 적은 없습니다. 1년 가까이의 시간을 밀라노에서 보냈지만 평소에는 이름 없는 산 속의 계곡으로 가서 계곡물 쳐다보는 것이 저의 보통 업무 후의 일과였습니다. 밀라노에도 지하철이 로마와 같이 매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로 모든 곳을 돌아볼 수 있지만, 제가 밀라노는 차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밀라노의 주변 동네로 로드트립하기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중 한 곳이 꼬모 호수입니다. 아쉽게도 꼬모 호수는 제가 액션캠을 구입하기 전에 가서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은 없지만 꼬모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냥 한가하고 평온하고 그런 곳입니다. 밀라노에서 꼬무호수까지는 겨우 50km 밖에 되질 않고 1시간이면 차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호수를 끼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고 여기서 트램을 타고 언덕 꼭대기로 가서 언덕 꼭대기의 마을을 산책하면서 호수를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밀라노에서 베르가모라는 곳도 1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베르가모는 일반적으로 관광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베르가모는 여유롭고 한적하게 이탈리아의 작고 이쁜 마을을 둘러보기 좋은 곳입니다. 밀라노에서 베네치아까지도 270km 정도의 거리로 3시간 정도면 차로 닿을 수 있는 거리이긴 합니다. 베네치아는 제가 대학생 때 가보기도 했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매우 많고 아시안 관광객들을 반기지 않는 곳이라고 들어서 굳이 가고 싶지는 않아서 차로 가보진 않았습니다.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차로 가셔도 되고 밀라노에서 기차로도 쉽게 가실 수 있는 곳입니다. 밀라노에서는 프랑스의 칸이나 니스로도 차가 되었든 기차나 버스가 되었든 이동이 가능하고 밀라노에서도 알프스 만년설이 보이는데 스위스도 멀지 않은 거리라 여행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여담인데 제가 여러 번 방문했던 곳인데 밀라노에서 차를 타고 팩토리 아울렛을 갈 수 있습니다. 세라발레 아울렛이라는 곳인데 뭐 이런저런 메이커들이 많지만 프라다 아울렛이 유난히 저렴합니다. 모델별로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방 사이즈별로 균일가가 책정될 정도로 정말 저렴합니다. 물론 한국에 들어가실 때는 면세 범위가 넘을 시에는 세관에 제대로 신고하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밀라노에서 차로 1시간 30분 정도 거리이고 고속도로 출구와 아울렛이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하기 편하실 겁니다. 이제 이탈리아에 대해서 제가 출장을 다니면서 겪은 얘기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탈리아에 오랜 기간 출장을 갔던 이유는 제가 중동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관련 업체들이 이탈리아에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에 있으면서 독일, 네덜란드도 종종 업무차 다니긴 했지만 이탈리아를 가장 많이 다녔던 이유는 이탈리아 업체가 중동의 고객사와 매우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 이탈리아 업체가 독일 등의 유럽 업체에 비해 골칫덩어리라 그랬습니다. 중동의 주요 오일앤가스 고객사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아랍에미레이트의 에드녹, 쿠웨이트의 KOC, 카타르의 큐피 등이 메이저 고객사인데 이들과 이탈리아 업체들 간에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검증된 것은 아니므로 어떻게 결탁이 되어 있는지는 말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유럽이라는 곳은 절대 투명하거나 정직한 기업 환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탈리아 사람들과 정말 많은 업무를 진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겪었는데 이런 점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왜 출장을 밀라노로 주로 갔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밀라노는 이탈리아 북부의 롬바르디아 주의 주도입니다. 이탈리아 전체 경제의 22%를 차지하고 있고 소득 수준 역시 상대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한국의 울산이나 여수 수준은 아니지만 높은 편이고 일반 산업들, 경공업이나 중공업은 대부분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 우선 이탈리아 기업의 특징은 한국이나 중국과는 다릅니다. 한국과 중국의 기업 스타일은 일반 제조업을 기준으로 보면 매우 비슷합니다. 일단 한국의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견기업 이상인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고 합니다. 또한 서플라이 체인, 즉 공급사슬의 수직 통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밸브를 만드는 업체가 있다면 원자재 가공부터 커팅, 용접, 조립, 시험, 패킹 등등 모든 공정을 하나의 공장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급사슬의 수직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중국이나 베트남, 한국, 대만 등의 기업들을 방문하면 아시아 특유의 이런 비슷한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다릅니다. 이탈리아는 한국과 다르게 대기업 위주로 국가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수많은 중소기업 위주로 국가 경제가 돌아갑니다. 이 점 역시 정말 매우 큰 차이이긴 한데 이런 특성으로 인해 공급사슬이 수평으로 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가령 밸브 업체가 있다고 하면 밸브 안에 들어가는 특정 파트의 가공 업체가 따로 있고 밸브 바디를 가공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이들을 용접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다 보니 기업들이 매우 영세하고 정해진 제대로 된 시스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오랜 경험에 기대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제가 본 바로는 이탈리아제라고 해서 품질이 뛰어나진 않았습니다. 물론 가방이나 의류 같은 경우는 다른 얘기이겠지만 일단 산업용품은 이탈리아가 품질 면에서 뛰어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탈리아가 그래도 세계 경쟁 무대에서 어떻게 먹고 사냐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쌉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위소득 수준을 보면 한국이 독일과 같은 수준이 15위인데 이탈리아가 22위입니다. 인건비가 일반적으로 한국보다 낮은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의 일화인데 제가 밀라노를 처음으로 출장 갔을 때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한 적이 있습니다. 밀라노에는 말펜사 공항이라는 곳이 싱가포르나 아부다비에서 직항이 있고 정말 제가 자주 다니던 공항인데 말펜사 공항에서 대략 40분 거리의 밀라노 시내 호텔로 이동하면 택시비가 대략 100유로 정도 나옵니다. 택시비가 엄청 비싼데 그래서 제가 택시 기사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궁금해서 하루에 보통 손님 몇 명이나 태우냐고 물어보니 보통 손님 1명 또는 아예 없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 자가용이나 렌트카로 이동을 하지 택시로 이동하는 여행객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성냥 공장에 일하다가 공장이 문을 닫아서 은퇴했는데 은퇴할 당시에 받던 월급이 1,500유로였다고 합니다. 그분 나이가 60은 되어 보였는데 이 정도 월급이니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아, 참조로 이탈리아는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탈리아의 제품이 한국 제품과 가격적으로 경쟁이 되는 겁니다. 물론 납기 측면에서는 경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국 업체들의 납기가 이탈리아 업체보다 크게 절반 이상 짧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이탈리아 사람들을 업무 파트너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고객사 입장에서 이탈리아에 있었는데 고객 입장이야 뭐가 되었든 간에 개인 휴가와 개인 업무 시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발주낸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탈리아 업체에서 납기가 늦어져서 손해보상을 해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탈리아 업체는 손해보상 금액이 크게 발생할지 모르더라도 업체의 직원들은 개인의 휴가와 휴식이 더 중요하지. 업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뭐 이게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매우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의지와 자유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고객사 입장에서는 매우 애로사항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개인의 합리화를 위해 거짓말도 쉽게 하고 이런저런 어거지도 많이 부리고 암튼 저는 별로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경제 얘기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종합주가지수에서 보듯이 이탈리아는 2006년도 이후로 경제는 역성장을 해서 주가는 주저앉은 상태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문제에 대해 나무위키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를 설명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전후 서방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고도 성장을 했지만 소련의 붕괴 이후 동유럽과 중국이 생산기지로 떠오르면서 섬유산업이 붕괴하고 피아트 등의 자동차 생산시설이 국외로 이전했습니다. 게다가 이탈리아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으로 대기업의 비중이 낮고 혈연관계를 통해 운영되는 가족 단위의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았는데 냉전 마감 후 본격적인 세계화 시대가 열리면서 압도적 크기를 바탕으로 월등한 자금력을 통하여 연구 개발이나 홍보 등에서 중소기업들을 압도하는 세계적인 대기업의 본격적인 전성시대가 열리자 이탈리아의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직접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이유로는 정치권의 심각한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이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이탈리아 국회의원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개나 소나 국회의원이 되어서 담임을 해도 평생연금 타먹고 사는 것 보면 낱말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 문제가 지역 격차입니다. 제가 밀라노가 주도로 있는 롬바르디아주가 이태리 전체 경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소득 수준이 1위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남부의 소득 격차가 심해서 대부분의 고소득은 북부 지방에 몰려있고 지방이나 남부는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남부의 시칠리아 섬만 유전이 있기 때문에 예외이긴 합니다. 이탈리아의 산업 삼각지대로 불리는 밀라노, 제노바, 토리노를 중심으로 중공업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북부와
농업 및 관광업 중심의 남부는 1인당 GDP 차이가 2배에서 3배에 달합니다. EU 보고서는 40년 넘게 별개의 국가로 존속했던 구동서독 간 소득 차이보다 남북 이탈리아 간의 소득 차이가 더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출산율은 이미 1970년대 말부터 2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프랑스와는 다르게 그 이전에 인구 감소 문제를 겪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양육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했고 그 결과 1990년대에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하였습니다. 밀라노만 가도 중동 출신 이민자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데 이들로 인해 범죄율이 급증하여 밀라노 전철역마다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동 출신 이민자가 출산율 끌어올리는 데에는 큰 역할을 하겠지만 국가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제 상황에 절망한 이탈리아 청년들은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한 해에 4만 명 이상의 대졸자가 떠난다고 하는데 이들은 주로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 각지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시장의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공식 실업률은 11%에서 12%이지만 고용률은 50%대로 실업률이 20%를 넘는 스페인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심지어 청년 인구의 비중이 극히 낮은 초고령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률은 15%로 OECD 꼴찌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탈리아도 노조 문제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노조 문제는 대한민국도 역시 세계 최강, 아니 세계 최악 수준이라 어느 나라가 더 최악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금융 문제도 있습니다. 2016년 들어서는 이탈리아 은행들의 부실 채권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2017년 7월에 EU로부터 54억 유로의 구제금융까지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크게 비전이 없어 보이는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하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마피아의 원조국가답게 선진국 치고 지하경제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한국도 지하경제 규모가 만만치 않지만 이탈리아의 지하경제 규모는 한국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하경제는 자연히 세수 감소와 그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정치권의 부정부패, 마피아 같은 범죄 집단의 창궐과 그로 인한 막장 치안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담아보려 했으나 영상을 만들고 보니 또 아쉬움이 남습니다. 영상 제작하는 오늘이 7월 20일인데 싱가포르 공휴일이고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분위기라 집에서 할 일도 없고 해서 좀 시간을 들여 영상을 좀 길게 만들어 봤습니다. 모두들 잘 지내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